접시 월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용민이고 우리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한 주간의 언론계 소식을 또 이모저모를 은근슬쩍 네네. 그래도 틈새 전해드리면서 큰 흐름을 또 짚어드리는 시간. 이것만 보시면은 한 주간의 그 미디어계의 중요 이슈들, 쟁점들, 담론들을 다 아실 수가 있겠다 하면 너무 건방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골라서 엄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고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 얘기 길게 해봐야 머릿속에서 더 나올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네. 설성목장의 피터 루고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 자, 이건 좀 귀중한 고기이기 때문에 네.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무려 설성목장의 찹스테이크. 피터 루고 스테이크 기억하실 겁니다. 이 뉴욕에 그 스테이크 3대 맛집이 있는데 피터 루고 스테이크 하우스의 부채살 스테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현진 씨는 뉴욕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뉴욕 제과는? 뉴욕 제과 한번 가봐줘야지. 뉴욕하고 뉴욕 제과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시청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냐면 내가 저기 해외 낙검수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다 문화도 다르고 이 생활 양식도 다르고 네네. 음식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가는 곳마다 스테이크만 먹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 아, 이제 누구 때문에? 그 리더가 이것만 먹어요. 하여간. 그래서 뉴욕에 가서 스테이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피터 루고 스테이크를 드셔보셨습니까? 그건 뭐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와 기깔나게 맛있었어요. 자, 이번에 육즙 가득한 부채살에 신선한 국내산 채소 거기다가 피터 루거 소스와 치즈 퐁듀를 조합한 프리미엄 찹스테이크가 야.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드셔보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부채살과 버터의 풍미 거기에다가 신선한 야채와 치즈 퐁듀에 치즈 퐁듀가 이런 거죠. 네네. 퐁듀! 치즈를 찍어 먹는 거죠. 그렇죠. 피터 루거 소스 이미 여기 소스가 뿌려졌어요. 소스가 있군요.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인데 설성목장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 정가는 17,500원입니다. 이것도 싼데 말이죠. 네네.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으로 무려 32% 할인해서 11,900원. 아이고야. 이게 요거 한 팩에 그렇습니다. 네. 11,900원. 왜 이렇게 할인을 엄청 세게 큰데요, 해줍니까? 이게? 네? 왜 이렇게 할인을 세게 해줘요? 왜 세게 주냐고요? 할인이 너무 셉니다. 할인이 너무 세다고? 네. 그러니까 입점 특가죠.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김용민닷컴이 전략상위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고급화 전략으로 한 3만 원 받고 원가가 그럼 17,500원인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도 든다고. 이 스테이크가 뭔가 있나 보다. 너무 싸면은 또 이게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김용민닷컴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한다는 거는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한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 놓고 가격을 내려서 특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압도적 최저가의 프리미엄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은 특가 이벤트는 자동 종료됩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더 늦기 전에. 아하. 이거 그냥 마냥 살 수는 없는 거네요. 이 가격에. 늦기 전에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먹읍시다. 야, 이거 뭐냐 아주 찹스테이크를. 찹스테이크를 이렇게 또 치즈에다가. 아이고 세상에. 역시야 역시. 네. 그 맛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먹었던 맛이. 좀 식었는데도 부채살이다 보니 좀 부들부들하네요. 그럼 견보품 있나? 견보품? 아예 아니요. 벗겨놓지 아예 뜯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못 먹을 거라는 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기는 네.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잖아요, 소고기. 소고기인데. 아니 돼지고기도 사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좀 뭔가 이상할 것처럼 생고기를 몸이 상할 것처럼 다들 얘기하는데 네. 서민 교수 말이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먹고 뭐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이 없대. 그거 안 믿을랍니다. 약간 좀 그러네. 서민이라서 아니요, 그 날로 먹기는 좀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야채도 엄청 실하네요 여기. 그럼요. 이게 소스가 미리 더해져서 이게 잘 녹아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었어. 드디어. 이 김현민닷컴을 통해서 음. 우리나라가 이제 스테이크 허브국이 되었습니다. 네. 육즙이 근데 이게, 네. 아, 이 야채가 너무 맛있네요. 이 소스랑 하니까. 치즈를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근데 이거 치즈를 찍어 먹어야 또 맛있네요. 이 피터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를 사면 치즈도 주나요? 치즈 안 줘요? 이게 치즈 아닌가? 치즈 퐁듀인데? 치즈 소스예요? 이렇게 불리하게 이렇게 많은 걸 물어봐. 많은 걸 요구하고. 네. 준 것만 먹어, 준 것만. 김현민닷컴 친구들은 김현민닷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는 알겠네요. 나도 날 몰라.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이게. 야, 이거 김용민닷컴 방송한 지가 이거 언제 시작했나 이게? 2018년이었나? 그쵸. 2018년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아니 않나요? 아니 이제 지방선거 직후였어요. 2018년 여름에 이제 비로소 우리 저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이제 했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튜브로 갈아탔어요. 네네. 요즘 그런 보도 많이 보시지? 요즘 오디오 콘텐츠의 뭐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넓어진다. 네. 그 보도 보고 내가 얼마나 귀가 번뜩하겠어. 내가 오디오 콘텐츠 제작자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듣는 소수가 오디오 콘텐츠를 더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많이 안 듣는 모양이네요, 오디오 콘텐츠. 아니 이제 그 보도처럼 진짜 뭐 오디오 시장에 진출하면은 미래가 있고 수익성 보장돼 그런 거 없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다 보니까 네. 또 대부분 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무제한 데이터, 맞아. 맞아요. 무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봐도 손해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뭐 걸림돌이 없어요, 유튜브 봐도. 운전하면서도 심지어 유튜브는 안 보면서 오디오만 듣는데도 네. 유튜브로 들어. 맞아. 심지어 라디오 방송 중에는 그냥 떨렁 사진 하나 비디오 나오고 거기서 그냥 오디오만 나오는 거야. 네, 유튜브로. CBS 음악 FM 같은 경우가 그런데 모든 디스플레이들이 유튜브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완전 유튜브 전성시대네요, 진짜. 그래서 저널리즘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네. 유튜브 동접자로 한번.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이제 보는 거예요. 김용민 TV가 1등입니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굳이 그 조사를. 네, 우리는 빼고, 우리는 빼고. 왜냐면 지상파 방송이 아니니까. 근데 뭐 요즘에 이동형이 1등으로 올라섰어 저녁에. 동시간대요. 아침은 뭐 김어준이 넘사벽이고. 근데 2등이 먼저 하세요. 2등이. 시사에서요? 응. 시사 2등? 아침? 통틀어 아침 라디오 방송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꾸준히 10,000명 동접자인 시선 집중? 김현정. 뉴스쇼. 일산 집중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김현정이 그 댓글쇼 댓글쇼. 그런 걸로 본 방송 외에 추가 방송 이런 걸로. 그래서 또 정배영도 만들었잖아요. 뭘 만들었지? JB쇼인가?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다른 데서도 막 많이 만들더라고 이제. 그냥 정규 방송 끝나고 뭔가 좀 심지어 얘기를 더 하는 거기서도 거죠? 그걸 만드는 걸 보고 내가 약간 웃었는데 어디? JTBC 사건 반장. 그것도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도 끝나고. 아니. 그게 원래 원조가 손석희 형이 하던 JTBC 끝나고 비하인드 뉴스로. 뉴스. 그러니까 뉴스. 뉴스룸 라이브였거든. 뉴스 라이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TV 메인 뉴스에서 그 끝나고 이제 흔히 말해서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 끌어들이려고 이제 계속 그렇게 간 건데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는 뉴스쇼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한 거지 지금. 그래서 본방보다 그걸 더 많이 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하니까. 네.
근데 어떤 방송은 너무 좀 안타까워. 지상파인데 그냥 뭐 동접자가 15명. 어떨 때는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오프닝 멘트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렇겠죠. 시청자 3명. 아, 3명도 있어? 사무실에 1명, 나 1명. 하나는 또 누군지 모르겠어. 진행자도 하나 켜놓고 하지 않을까? 아, 그렇지. 자기 휴대폰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3명도 있어? 3명 있었어. 그때 내가 봤어.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거 맛있다. 훌륭합니다. 맛있어. 아, 진짜 보기가 실하네요, 실해. 진짜. 네. 아, 잘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우, 잘 먹었습니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짱이 필요하셔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님부터 해주세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우리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제대로 할 줄은 모른다. 이 논란을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여기자는 왜 손을 안 드느냐 뭐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맥락이 일단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어떤 그 외신 기자들은 이게 뭐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다 여성 기자가 일단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할 차례가 됐는데 사실 남성 기자냐 여성 기자냐 이거 구분하는 게 저는 솔직히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남성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성 기자에게 배려나 좀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저는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저는 오히려 몇몇 기자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축소가 갔거든요. 됐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더더군다나 정상회담 성과가 적지 않게 이번에 나왔고 물어볼 것도 많고 솔직히 예전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국한돼서 여러 가지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방대한 어떤 그런 회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거리도 많았을 텐데 뭐 어찌됐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장면에서 30초란 얘기도 있고 하여튼 몇 초가 아주 정적이 흘렀고 어색한 그런 풍경이 펼쳐진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오바마 전 대통령 때 G20 회견장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 준다고 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중국 기자가 손 들고 얘기하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너 말고 한국 기자 이런 풍경을 우리 독자분들 뉴스 수용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됐던 거죠. 야 이거 왜 질문을 안 할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일보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제목이 외신 기자 당혹해 한 문재인 대통령 질문. 우리 여기자는 왜 손 안 드나요? 이런 제목이고요. 여기서 어떤 분 뭐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공개석상에서 특정 성별을 언급하는 게 매우 낯설게 들리기 때문이다. 여성을 우대하는 것도 대놓고 하면 성차별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이 자체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전후 맥락상 정말로 이랬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뒤가 좀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박 특파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은 자칫하면 한국 여성, 특히 한국 여성 기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기자회견을 지켜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줄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좀 손들어서 의견 표시해 주시면은 특히 여성 기자분들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저는 충분히 그 맥락상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정말로 외신 기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 문화상 저렇게 대통령이 발언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전 전후 맥락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당시 현장에 있거나 우리 언론계에 종사하는 흔히 말해서 기자들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저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은 없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한국 여성 기자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 성차별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지적,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런 기사나 칼럼을 쓴 게 저는 온당한가?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여전히 좀 우리 한국 기자들은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면은 뭐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질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손을 들었으면은 그런 얘기가 아마 안 나왔겠죠. 그렇죠. 손 손을 든 안 사람 들었기 중에 때문에. 이제 대통령 본인이 이제 지목을 하면 되니까.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손을 들진 않은 거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좀 머리가 나빠서 그 현장에서 뭐 가끔 뭐 질문이 막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몇몇 사람들만 이제 대표로 해서 이게 기자회견장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여러 의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올 성과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기자들이 숙지가 됐었다면 아마 질문이 좀 더 풍부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이제 좀 풍부하게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이 좀 진행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때, 박근혜하고 오바마 기자회견 때 한국 기자, 남성 기자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정이 들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네, 질문 안 하는 게 낫지. 아니 저는 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정상회담의 성과라든가 네. 성격에 따라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물어야 될 의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사일 지침 해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이라든가 그렇지. 대북 문제라든가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롭든 해롭든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물어볼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물어봤어요. 심지어 그렇게 장시간 동안 회담을 했는데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늦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저는 충분히 물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의 그 견해 차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거냐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응? 그리고 대만 해협이 이번에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이 진짜로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렇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굉장히 자주 했더라면 기자들도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자유롭게 질문을 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기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니 기자들 업무가 일이 뭔데 질문해서 그 답변을 바탕으로 확인 취재해가지고 기사 쓰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은 굳이 미국까지 가서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에 참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대신해서 간 거라면 질문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방송으로 따지면 방송 사고거든요. 장시간 동안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띠 없습니까? 띠. 이거는 좀 제가 같은 기자로서 그 장면을 보고 있기가 좀 부끄럽더라고 저는. 그래. 그리고 솔직히 오바마 전 대통령 때 G20 기자회견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기자들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해외 순방 때 어떤 기사들을 썼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 조선비즈 당시 노지훈 기자입니다. 2013년 박 대통령 패션 외교 알고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급 아주 그 이른바 성지순례로 회자되고 있는 기사죠. 2대12 2013년 11월 5일자 기사입니다. 피용익 기자 아 그래요. 박 대통령 아이고. 버킹엄금 들어서자 비 그치고 햇빛 쨍쨍
이런 기사를 썼던 우리 기자들입니다. 비가 그친다. 네. 예전에 50 시절에 길종석 대기자라고 KBS 그분이 리포트한 게 있어요. 전두환이 이제 미국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단비가 내린다. 그것도 비가 내리면 단비라고 합니다. 단비. 비 맞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대급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2013년 7월 1일 파이낸셜 뉴스의 기자 이름이 이 기자 이름까지는 제가 못 외웠는데 제목이 취재 수첩인데 박 대통령과 날씨인데 흔치 않은 자연현상이 나타날 때 흔치 않은 자연현상이 제가 첫 문장을 읽어드릴게. 흔치 않은 자연현상이 나타날 때 서기 그러니까 상서로운 기운으로 여기는 일이 많다. 특히 날씨가 그렇다. 옛 시절에는 자연현상으로 인간의 길흉 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앞날을 예견하는 운명의 복선쯤으로 여기기도 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마다 그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 상스럽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있으면 욕 나온 건데. 예, 이런 칼럼과 기사들을 썼던 게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예. 근데 질문을 해야 될 때 질문을 못 하게 되면은요, 이런 과거의 행태들이 끊임없이 또 소환되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으니까 기회가 올 때 제대로 좀 우리가 언론인들이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예령이라도 보냈어야 했나. 경기방송에 있던 자신감 지금 지금 대변인이잖아요. 국민의힘에가 있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누가 댓글로 그렇게 쓰시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자연현상을 갖고 특정 정치 지도자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은 기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부끄럽죠 그거는. 그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네. 그 예전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날 잊지도 않아요. 2008년 5월 18일 2008년이요? 2008년 네. 5월 18일 그때 촛불 집회 광우병 쇠고기 네. 촛불 네. 집회가 막 들불처럼 번지던 때였는데 네.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맞을 거예요. 2008년 5월 18일 만나면 보세요. 그날에 조용기 목사 등 개신교 목사들이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촛불 집회는 뭐 하여튼 사탄 마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비슷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게 그때 비가 왔고 벼락이 쳤는데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 모든 송신소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관악산에 벼락이 쳐가지고 한 20개 되는 방송국 중에 딱 3군데가 낙뢰를 맞아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어이구야. 어디냐?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평화방송. 저런데 기독교계예요, 전부 예수 다. 그리스도를 믿는 방송들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실제 상황? 낙뢰가 됐어. 그래서 낙뢰가 됐어요. 진짜? 그럼 보도에 나와.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기독교계 방송이 3군데 낙뢰를 맞아가지고 방송이 중단돼서 아무 얘기 없었지. 예를 들어서 그 3군데 빼고 나머지가 낙뢰를 맞아서 방송이 중단됐다? 무수한 서사가 나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샤라게샤샤. 낙뢰를 샹방청들이 얻어맞고. 그거 누구 흉내낸 겁니까? 자, 조용히 목사입니까? 어떻게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조용기가 그렇게 집회를 할 때 말이죠. 네. 하나님의 분노가 조용을 하고. 어떻게 3군데 기독교 쪽 방송들이 낙뢰를 맞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 어쩌다 보니까 3군데가 낙뢰를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죠. 정상인이라면은 상식인이라면은 이거 의미 부여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솔직히요, 이번에 정상회담 일련의 언론 보도들 과정을 보면은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무리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제목이 바뀌어 있는데 5월 22일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 이 사람이 쓴 첫 번째 기사 제목은 네. 바이든의 백신 약속은 미군 접촉 한국군 55만 명 지원뿐이었다. 처음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55만 명이면 거의 전군 아니에요? 아니 5만 명 뿐이었다. 백신 5만 명 약속은 뿐이었다고? 뿐이었다. 네. 다른 거는 제대로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는데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조선일보. 음.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는 벗었지만 햄버거 오차는 없었다. 처음에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이 기사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과 햄버거 대신 크랩 케이크 먹었다. 아, 그게 햄버거를 그러니까 대신할 만한 이게 메뉴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거는 굉장히 많이 흔히 말해서 짤이 돌아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경제. 김수현 기자입니다. 5월 22일 바이든 한국에 복무 중인 55만 명 미군의 백신 접종 제공. 속보. 미군이 55만 명 들어와 있어요? 55만 명 미군의 백신 접종 제공으로 속보로 보도를 했다가 아니 주한미군이 그렇게 많아요? 갑자기 한국군 55만 명의 백신 제공 방침으로 제목이 수정이 됩니다. 네, 이건 굉장히 많이 짤이 내가 돌았어요. 알고 있기로는 주한미군이 3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55만씩이나 있어. 야 그럼 이거 우리 군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런 식의 기사를 무리하게 내보낸 이유가 뭘까? 어떤 식으로든 좀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우리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우려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의도성이 보이는 어떤 그런 오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공동 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무리한 보도를 좀 했다가 이제 발표를 하고 의외의 성과들이 좀 나오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대기업 덕분이다. 아, 삼성 덕이다. 이게 다 삼성, 뭐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 덕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기업들에 고마워하면서 이제라도 반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언제 반기업 정책을 했어요? 심지어 진짜 오늘 조선일보는 태평로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삼성, 현대, SK, LG 투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점심이 가능했겠느냐. 이제라도 반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라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과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었던 성과라기보다는 대기업이 44조 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으로 공을 돌려버리는.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을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뭐 좋아서 권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목이 44조 원짜리 크랩 케이크 오찬인데요.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이하원 국제부장입니다. 조선일보. 근데 그치.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 국제부장은 정말 나쁜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하원 오래됐지 네. 조선일보에서. 딱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자기 입맛대로 식사하고 온 문 대통령은 이제 차가운 바다에서 숨진 세월호 학생들에게만 고마워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늦었지만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왜 여기서 세월호 학생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조선일보하고 이 칼럼을 이렇게 쓴 이하원 국제부장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도 네.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너무 슬픕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언론이 뭐 그런다고 정부가 혹은 검찰이 나서서 뭐 이렇게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공적 시스템 혹은 뭐 국민들의 감시로 언론 소비자의 감시로 철퇴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고 지멋대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욕이야 뭐 떠들든 말든 해라. 우리는 이렇게 씀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내 모든 명운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거 보면서 아마 전자일 테고 아니, 네. 조선일보 다니면서 무슨 뭐 독립운동할 마음으로 조선일보 다니겠어요? 친일 신문인데 일본 신문인데 그렇다면 그 이득은 무엇인가? 그걸 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득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민의 여론을 말하자면은 조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문재인 정부나 혹은 결국 이제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정당성 있는 정통성 있는 정부에 대한 흔들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계속 대를 이어서 지속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흉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누군지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네. 자본 권력.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렇잖아요. 지금
20대, 30대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게 돈이 되니까 막 어른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이 한다고 더 좋아가지고 열심히 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계형 극우가 되는 애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들은 뭐 무슨 가짜 뉴스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가짜 뉴스로 인해서 법적 책임지는 거 이런 것들 개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조사받으러 간다든지 혹은 뭐 체포된다든지 구속된다든지 더 좋아. 왜냐면 우파 코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우파 코인 놓고 싸움 벌어지는 거 보세요. 과거에는 신혜식하고 변희재가 그렇게 피튀기게 싸웠는데 요즘엔 또 가세연 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네. 신혜식하고 변희재가 화해하고 같이 신혜식하고 변희재가 가세연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가세연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뭐 강용석하고 김세희 공격하는 건 말할 것 없고 김세희가 만들려고 했던 뮤지컬 박정희 있죠? 네. 이제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사장하고 예. 김세희 전 기자가 거의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계약을 해서 무대에 올렸어. 근데 지금 그 수익금 넣고 또 네. 갈라져가지고 지금 김세희하고 김재철은 철천지 원수가 네, 됐어. 그쵸. 사생결단으로 싸우던데? 이 사이를 비집고 그 가세연과 아주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인 신혜식이 김재철을 출연시키는 거예요. 신의 한 수에. 그래서 또 막 뮤지컬 박정희 홍보하고 또 재밌는 건 신혜식하고 변희재가 3년 전만 해도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둘이 또 화해를 했네. 가세연과 싸우기 위해서. 아 이거 보면서 야 우파 코인이 얼마나 크게 정말 부끄러운 저런 싸움을 벌이나 싶더라고요. 엄청 크긴 하더라고요. 예. 이른바 그 우파 코인이라는 게. 연대 밑바탕은 굳건한 코인이 있어야 돼. 좌파 코인도 있어봐. 좌파 코인이 없으니까 이 정도지. 네. 좌파 코인이 있으면은 아마 예컨대 내가 이동영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동영은 친일파다. 이동영은 이동영은 또 나한테 뭐 딴 논리로 비난하겠지. 물론 빨갱이라고. 아, 그렇지. 이쪽 지정에서 좌파 코인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아요. 예. 그분들이 누군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더 사랑하고 추종한다 이러면서 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지적할게요.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평가 절하하는 그런 지금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그렇지.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기대치가 너무 순진한 건지 모르겠는데 백신 스와프가 없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보수 언론하고 경제지들이 아니 백신 스와프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물론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OECD 가입 국가고 경제력 10위입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방역 조치를 상당히 잘한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고 우리가 확보하기로 한 백신의 양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뭐 실제로 그게 아직 안 와서 그렇지 그 확보한 양만 놓고 보면은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또 미국으로부터 백신 스와프를 저는 가져와야 될,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이 매우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 정도의 국격과 경제력 정도가 되면은 약소국이라든가 개도국에 오히려 저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비판할 부분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니까 정부가 외쳤던 백신 스와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평가 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참 씁쓸해요. 아니 8월이면요 백신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양산이 됩니다. 네네. 남아 돌 거예요. 여러분 네. 한번 두고 보세요. 8월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백신 품귀 현상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노쇼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백신을 안 맞을까 그게 걱정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실제 문제가 됐어. 그래서 노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동영 씨가 그랬다고 하더만 연락했더니 노쇼는 이제 그 백신이 뭐 네네. 유통기한이 길지 않잖아요. 잘 맞아요. 보관해야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오시라고. 하나를 까면은 무조건 몇 명 이상이 맞아야 그쵸. 되기 때문에 그치. 네, 여기서 노쇼가 발생하면 그건 버려야 되는 그렇지. 물량이거든요.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맞았대. 네. 네. 그리고 이게 예, 그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하면은 아직 당신 차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화를 하면은 지금도 동네 병원에 전화를 하시면은 예, 예약을 그렇죠. 걸 수가 있어요. 미리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품귀 현상
혹은 맞고 싶은데 못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잘 관리하고 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저도 전화를 걸고 싶지만 음. 저는 비교적 그래도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는 것일 뿐, 먼저 맞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네. 맞으세요. 저희는 항체가 있어서. 그렇지.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한 6개월인가 그렇지? 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래도 6개월이면 다음 달까지 우리가 좀 개길 수가 있네.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아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는데 네. 상반기는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갔다 와. 그래, 마스크 벗고 방송하지.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 2차까지 맞아야 좀. 그럼요. 네, 2차 맞고 또 네. 14일이 지나야 이제 네. 그때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죠. 아이고. 아무튼 그래, 우리 참 그 어렵게 삽니다, 우리가. 예. 한미 정상회담 이 1년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언론들이 쏟아낸 어떤 그런 보도들, 그 다음에 거기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참 안 바뀐다.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언론에 대해서 좀 암담한 그런 기분을 느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나쁜 기사를 쓰면은 정말 되치기를 당한다. 이런 교훈이 없는 한 우리가 이런 얘기 해봐야 맨날 그냥 언론 뒷담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실한 어떤 되치기.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는 거고 그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부 광고 안 주는 거야. 정부 광고 안 주는 거 그거 큽니다. 조중동 중에 하나만 뭐 여러 매체를 할 거 없어요. 가짜 뉴스 몇 개만 넘어가면은 그 광고 안 줄 거야. 광고 안 주는 거야. 그 정부 마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뭐 언론 탄압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야. 아니 가짜 뉴스 때문에 당신들 경고했잖아. 이게 숫자가 넘어갔는데 왜 줘? 그럼 어떡할 거야? 그 방법 등 포함해서 어떻게든 불이익을 줘야 돼요. 불이익을 줘야 그래야 기자들이 긴장하고 쓰지. 멋대로 안 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써놓고 말이야.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도 않고 말이죠. 이거 좀 너무 심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직 임용 때는 이 기자별로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뭐 취재가 좀 부실해서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몇 개 넘으면 공직 임용 때 말하자면은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개별 기자 이력제,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려면은 등록을 해야 돼. 기사 이력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뭐 법을 굳이 안 만들어도 사실 뭐 정부 안에서 지침만 만들면 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뭐 이런 저런 이력을 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인 거니까 그런 기준 정도야 뭐 법을 뭐 바꾸지 다른 거 않고도. 필요 없고 네. 딴 거는 뭐 이런저런 또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 광고를 안 주는 걸로 나가면은 충분히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 언론들이 막가파식 보도를 못하게 제동을 거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용민 씨 위험한 소리 하시네요. 장관이 광고 주지 말라고 하면은 떡검에게 끌려가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언론 개혁하기 전에 검찰 개혁부터 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 부처에 광고할 수 있는 이 예산, 그러니까 이게 정부 광고라고 하는 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각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디어 바우처 아예 그냥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을 줘가지고 바우처 형식으로 이제 후원하도록 하는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요한데 사실 그 지적도 맞는 지적이긴 해요. 그 댓글을 보신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권을 집행하거나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기성을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법을 만들어. 법규를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한겨레가 걸릴지 조선일보가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법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적용이다. 너희들 얼마 이상 넘어가면은 안 줘. 혹은 뭐 몇 개 이상 넘어가면은 깎을 거야. 이러면은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지레짐작 저 매체를 광고 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원칙을 만들면 돼요. 그거 갖고 시비를 걸 수가 없지.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시비를 걸어? 법에 없는 걸 갖고 적용하면은 그때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지. 아마 뭐 그 가짜 뉴스 뭐 이런 거의 기준은 무엇이냐 막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좀 언론계에서 나올 테고. 반발을 하겠죠. 예. 특히 정부로부터 광고를 많이
수주해 왔던 매체들일수록 더 반발할 거고. 아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확실한 오보인 것들.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해서 싣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카운팅하자고. 그럼 아마 그것만 해도 언론들이 야 책 잡히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정말 신경 쓸 겁니다. 그리고 자꾸 검찰이 뭐 대치기 하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데 그는 박범계 잘못입니다. 조남관인을 날려야죠. 그렇게 수사 갖고 보복을 하는 이런 조남관 차장을 둔 박범계한테 손가락질 하세요. 박범계를 진작에 날렸으면은 검찰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둔 박범계 잘못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윤석열의 잔재를 남겨놓냐 이거야. 취임하자마자 날려야지. 대검 차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임명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안 했어? 아, 난 박범계 책임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검사들은 뭐 인간 아닙니까? 결국 승진권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 승진권한 갖고 왜 활용을 못해요? 조남관이 앉혀놓고 그 아주 반역 세력을 그대로 앉혀놓고 그냥 계속 운영하니까 이 꼴 먹는 거 아닙니까? 빅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세상에 뭐 이런 조직이 다 있냐. 본인이 그렇게 방치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셀프 빅년이에요. 박범계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그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니 그리고 저기 이제 홍남기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정부에게 대놓고 빅년을 먹이는 이런 언론들에게 정부 광고가 나가게끔 뭐합니까? 기재부가 뭐예요? 국가의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금고직이 아닙니까? 금고직이 맞잖아요. 네. 그 돈이 허투루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안 하는 거는 홍남기 책임 아니에요? 뭐 교체를 해야지.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 같이 일 못 하겠다. 아웃. 이렇게 해줘서 경고 효과를 공직사회에 분명히 줘야지. 다 방치해놓고는 언론 보도는 이래서 안 된다. 그거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예요. 아유, 또 이러다 또 내가 저 혈압만 오르지.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바뀌질 않는데. 마이봉 체크에 한번 전화. 라이브 체크에 연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본인들이나 잘해놓고 그리고 언론 탓을 하고 검찰 탓을 하세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하면서 누가 누구를 탓해. 아유, 정말 참. 아니 사실 진짜 정치 이슈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지만은 머지않은 시기에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진짜. 얘기하면 뭐해? 또 왜 못하는지 난 알지. 뭔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거야.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딴 새끼들한테 약점이 잡히냐 쪽팔리게. 그럼 자리를 내놔야지. 약점 없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게 맡겨야지. 지가 그 자리 꿰차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개혁 못할 것 같으면은 그만둬야지.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정말 참. 김현